지금은 디레버리징의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도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AI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인 자산은 결국은 2차전지 섹터를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주가가 급상승하려면은 금리가 네. 떨어져야 돼요. 금리가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건 저 개인적인 한탄이긴 한데 뭐 국내에 있어가지고 공매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주가가 비싸지려면은 금리가 낮아야 되고요. 주가가 이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주가가 싸집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돈이 필요한 섹터는 금리가 높으면은 주가가 못 가요. 왜냐하면 고금리로 돈을 빌리면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돈을 못 벌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싸게 땡겨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고금리입니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그죠? 내가 들고 있는 내 계좌 내 종목이 빠지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오를 수 있을까? 이러면 오를 수 있을까? 왜 주가 하락에 배팅을 하지? 라고들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그 기업들의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먼저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현재 시점에서 비싸냐 5년 뒤 시점에서 비싸냐 이런 부분에서 5년 뒤 기준으로는 싸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싸면은 고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금리일수록 시기를 짧게 보셔야 되고요. 저금리일수록 좀 더 먼 미래를 땡겨와서 선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V자 반등을 한 이유는 금리가 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50배, 100배를 가더라도 그래도 가자. 왜? 우리가 지금 채권을 투자하더라도 예금에 투자하더라도 돈이 안 돼. 이자가 안 나와. 그럼 이 돈은 굴려야 돼. 그러니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주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오르네. 그럼 내가 좀 더 돈을 땡겨서 투자할까? 금리가 낮네. 돈을 더 땡겨서 투자하죠. 이게 레버리지의 시대입니다. 레버리지 효과고요. 지금은 디레버리지예요. 개인의 스스로의 계좌를 보더라도 내가 대출이 있네.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네. 아껴서 이자 내고 원금 조금이라도 더 갚아야지. 지금은 디레버리징의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도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는 기업들도 돈을 땡겨서 투자하기를 망설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보셔야 되고 적어도 2년, 3년 동안 고금리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2, 3년 동안은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후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속도에 있어가지고 이 경기 후퇴 속도를 연준이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의 핵심이거든요.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자산 가치가 전부 다 떨어지는 겁니다. 2차 전지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한쪽 측면만 너무 부각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공매도 쳐가지고 우리 주가가 빠지는 거야. 공매도를 쳐도 주가가 싸면 올라갑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노이즈가 많고 또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러워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 초에. 작년보다 올해장이 더 어려울 거다. 뭐 내년도는 올해장보다 더 어렵겠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특히 올해장은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근데 내년도에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금리가 적어도 기준금리가 3%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3에서 3.5%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고금리 그러니까 고배당 기업들 기준으로 보시면 은행이나 통신주들 올해 1년 동안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배당이 무려 7% 수준까지 나오는데도 움직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한 5에서 7% 정도는 그냥 나오거든요. 굳이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7% 배당주를 건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3% 5%만 보여줘도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성장을 7% 10%를 보여줘야 주가가 버티는 정도만 나타내는 겁니다. 고금리의 영향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금리가 이제 좀 하락할 때까지 고금리가 해소될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오히려 시장에 돈이 더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디레버리징 말 그대로 자산 가격들이 좀 더 다운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결국 금리 때문이고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도 정말로 돈이 몰리는 한 곳만 봐야 된다. 말 그대로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몇몇 기업들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요것 때문입니다. 기업 고르시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런 고금리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그래도 이제 인프라를 늘리고 돈을 R&D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이제 AI 반도체 분야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경기 침체 시그널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테이머님께서는 내년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셨잖아요. 네. 근데 또 혹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내년을 엄청 좋은 강세장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강세장이 초입이다. 누구시죠? 누구시죠? 제가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나 네. 시점이 네. 뭐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2분기, 네. 좀 늦게 보시는 분들은 4분기 뭐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 그 금리나 딱 그때 이후로 한 몇 개월만 좀 지나면 바로 이제 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금리 인하하고 몇 개월 지나면 쏜다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도 강세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베이스 논리는 네. 적당히 이제 인플레가 꺼지면서 금리를 낮춰나가면서 이러면은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가 돌아설 거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가 다시 오네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가고 사람들의 심리가 더 살아나면은 인플레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부분도 뭐냐 그러면은 금리 인하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그리고는 금리 인하 이야기는 내년도 하반기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는 아마 제가 메리델리였나요? 로리 로건이었나요? 아마 연은 총재 중에서 올해 이번 달 초였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언제로 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정말 했던 게 2024년 연말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분이거든요. 네. 근데 비둘기파적인 인물의 발언에서 내년 연말이 나왔다는 소리는 매파적인 위원들의 뷰에서는 내년도 안 내린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반대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금리 인상 멈췄어. 가지안돼. 오히려 내년도에 우리가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이 상황에서 그럼 금리 인하는 언제예요? 내년도 2분기예요? 내년도 3분기예요? 내년도 4분기예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경제 데이터가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는 뭔가 좀 경기 위축이 좀 더 눈에 가시화됐을 때 분명히 시장은 외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해요?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진짜 안 해요? 했을 때 그 타이밍에 연준의 반응입니다. 그 타이밍에 연준이 알았어 우리 조만간 금리 인하 할 거야. 우리도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버티거나 아니면 좀 더 금리 인하 해준다고 좀 환호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연준이 우리 금리 인하 생각 없어 라고 하면은 시장은 뭐라고요? 이러면서 한번 뭔가 이제 약간 그렇죠. 뭐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 안 해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서 조금 흥미롭게 봤던 게 뭐냐 그러면은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가 잘 못 맞추기로 소문난 곳이긴 한데 내년도 10년물 채권 금리의 평균값을 대충 이제 본인들이 계산기를 굴려봤더니 4.6% 정도 나올 것 같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4입니다. 근데 내년도 평균치가 4.6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보다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는 소리고 내년도 1년 동안 한 4% 초반대에서 5% 사이를 횡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연준 정책에 빗대어 보면은 채권 금리가 쭉쭉 떨어져서 4% 초반대까지 가면은 매파적 발언을 쏟아낼 거다는 소리고. 그래서 채권이 밀려서 올라가서 4% 후반대까지 가면은 완화적인 이야기를 또 쏟아낼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좀 채권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시장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율한다, 컨트롤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번 12월 FOMC에서도 점도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고 3월, 6월, 9월 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내년 연말로 혹은 2025년으로 이렇게 미뤄서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얘네들 1년에 금리 인하 2번밖에 안 하네? 왜냐면 지금 4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네. 근데 2번밖에 안 해? 근데 시장은 항상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 괴리의 어느 순간 딱 부각되기 시작하면은 그때의 움직임 또 한 번 변동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내년도 아마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있으면은 실업률도 실제로 연준이 얘기하는 4.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이 4.5에서 5%의 실업률을 이제 이번 장기 실업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언저리까지 올라갔을 때 과연 연준의 발언을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걱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연준이 또 대선이 있으니까 하고는 이거 우리 금리 인하 할게요. 금리를 딱 낮춰버리면은
오히려 시장은 환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강세장보다는, 그러니까 강세장이 오면 좀 더 저는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강세장보다는 저는 그냥 내년도 횡보장이 좀 더 이상적인 시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횡보하면서 그냥 한 5% 10% 정도만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올해 지금 S&P 500이 4천 초중반대 시작해가지고 지금 4천 초중반대예요. 올해도 횡보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장이 내년도에도 펼쳐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인플레가 좀 더 줄어들면서 우리가 골디락스를 외칠 수 있겠죠. 근데 내년도 벌써 2024년이거든요. 만약에 2024년도에 뭐 한 30-40% 정도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지수가 뭐 S&P 500 기준으로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저는 오히려 야 2030년까지 재미없겠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는 좀 연준이 잘해줘야 되지 않나. 적당하게 박살도 안 내면서 적당하게 올라갈 것 같으면 좀 엄한 말도 하면서 이렇게 좀 연준의 눈치를 내년도까지는 봐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서 아까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을 좀 현상을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요 소비재 기업들 그런 것들. 근데 그러면은 물가가 좀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물가는 잡히고 있어요. 근데 물가라는 게 우리가 1980년도에 뭐 차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가 그 장단기 금리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이걸 여러 번 반복합니다. 프레드라는 사이트에 있고 거기서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를 사이트를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무슨 소리냐? 금리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시장 금리가 튀었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의 경기 침체에는 대부분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가 붙었다가 올라가고 붙었다가 올라가고 붙었다가 올라갔어요.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서 장기로 이렇게 지속된 적이 80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1980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됐다가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이제 낮췄더니 오히려 인플레가 더 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지금 재작년부터 얘기하는 거는 1980년대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폴 볼커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처럼 혹은 그때의 그 패턴을 보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때가 금리 인하를 좀 섣불리 했다가 인플레를 못 잡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로레타 메스터였을 거예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가 박살이 나도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인플레를 잡는 게 우선이다. 경기가 조금 꺼지더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파월 의장 이번에 FOMC 발언을 보시면은 우리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은 지금 이거를 그냥 지켜보겠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은 지켜볼 거 뭐 있어 낮춰야지 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지금 진행 중이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 경기 침체의 수준을 연준이 어느 정도까지 감안하고 있는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른 강세장을 예상하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 인터뷰를 최근에 하다 보면은 강세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네. 저는 항상 반대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좀 조심하자. 떨어지면은 사야 한다. 네. 그래서 뭐 제 매매가 수익 매매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들께서 균형 있게 잘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그 최근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아까 AI 반도체를 약간 주도 섹터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보면 암호화폐 흐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올해만 봐도 100% 이상 비트코인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그 격경사 호재가 2025년까지는 계속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막 반감기나 이런 거 엮여서 뭐 AI 반도체랑 좀 엮여서 같은 뭐 주도 분야 뭐 이렇게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AI 관련돼 가지고는 주말에 조금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비트코인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심리 반등과 맞물려 가지고 좀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이게 롱숏이 어디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샘 알트만이 코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월드코인. 네. 근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도 결국 그거였어요. 그래요? AI 반도체 혹은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게 챗GPT 관련돼 가지고도 이슈가 있었지만 AI가 더 확장되면 이 과정에서
본인이 오픈 AI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이제 월드코인을 좀 더 이제 강하게 유통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샘 알트만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은 그냥 하나의 자산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AI 시대에는 AI에 맞춰가지고 월드코인이라는 거를 나는 여기에 얹어서 유통을 시키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AI랑 연동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냥 이게 하나의 뭐 탈중앙화 화폐로 가고 있는 거지, AI 연산의 결과물로 비트코인이 나오냐 혹은 AI 관련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이걸 부과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월드코인도 가상화폐라고 봤을 때는, 가상자산이라고 봤을 때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 또 비트코인이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AI랑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보시려고 그러면은 월드코인이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 오히려 현물 ETF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간 과거 하락에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유동성과 맞물릴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에 대한 호재가 또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떨어질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에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악재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려간 상황에서 더 안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래들이 팔고 있지 않다. 그리고는 몇몇 신흥국에서 본인들의 통화를 믿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이거를 통화 대신 사용하고 있다.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혹시 보셨어요?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고요.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요.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런 얘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들의 통화를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통화를 믿지 못하니까 터키 리라와 대신에 비트코인을 실제로 상인들이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그 국가들의 공통점은 달러를 구하지 못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라는 달러 대신으로 사용하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을 달러에 연동시켜 생각을 해보면은 달러의 가치 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QT라고 하는 이 양적 긴축이라는 방향성에 의해 가지고 비트코인 방향은 결국 다시 움직일 거다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게 현물 ETF 얘기가 나오고 좀 더 반응이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심리 덕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올라가자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이 빠지는 동안 혹은 나스닥이 횡보하는 동안 지금 비트코인은 더 좋은, 좀 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현물 ETF가 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차트가 좀 재정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다시 2만 달러니 2만 5천 달러니 여기까지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올라서 횡보를 할 건지 내려서 횡보를 할 건지 그 위치에서 횡보를 할 건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결국에는 유동성과 연동되지 않을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과연 지금까지의 코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죠, 뭔가 신뢰를 얻었나 그러면은 신뢰보다는 트레이드 관점으로 많이들 접근을 했거든요. 현재 신뢰를 얻은 거의 유일한 통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에서 정말로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등장을 해줘야 된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몇몇 국가들에서 실제로 구매력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이제는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구매력이 정말로 글로벌로 선진국으로 확산이 될 거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AI 시점에서는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다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샘 알트만도 월드코인을 이제 AI에다가 얹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코인, 되는 자산이 나올 수 있냐? 그러면 비트코인도 지금은 현재는 몇몇 국가지만 이게 좀 더 확산이 될 거냐? 기업을 통해서 확산이 될 거냐? 결국에는 구매력이 하나의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테이버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 이제 앞에서 이제 AI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전지, 뭐 비트코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외에 또 좋게 보시는 뭐 섹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좋게 보는 섹터요. 네. 저는 지금은 미국 채권이요. 네. 왜냐 그러면 계속해서 뭐 채권을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쟁이가 채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쟁이가 채권을 논한다? 그럼 장 박살났다는 소리예요. 장 심리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네. 계속 제가 고금리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고금리가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금리는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유럽은 마이너 성장으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도 새마을금고 관련된 부채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방향성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얘기하죠. 금리 떨어질 거야. 그러면은 금리 떨어졌을 때 거의 100% 확률로, 거의라고 말씀드리면 거의 그냥 100% 확률이죠. 100% 확률로 오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미국 국채입니다. TLT. TLT도 마찬가지고 SHY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기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단기 채권이 5.5에서 이제 딱 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든 금리가 급하게 떨어지든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은 누가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그냥 채권을 만기로 보유하셔도 수익이 나는 거고요. 고금리니까 이자가 높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져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금리가 급격히 떨어져도 큰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목표는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은 채권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박살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나는 지금 뭔가 불확실하다라고 보셔도 채권은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투자가 됐든 간에 확실한 게 보여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가장 원래도 안전한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안전한데 수익성까지 있는 자산은 채권이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AI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인 자산은 결국은 채권이다. 네. 그러니까 채권 이상의 수익률을 얻으려면은 주식으로는 이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네. 이게 고금리에다가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업 또 섹터가 아니고 기업을 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섹터 내에서 점점 더 그런 성장이 희소해지는 거니까 네. 확실히 또 채권을 테이버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진짜 고금리 시대에 그 성장의 희소성이라는 그게 확 와닿네요. 테이버님이 참 주식 좋아하시는데 전 주식 없으면 못 삽니다. 네. 1억 정도 있으면 네. 주식과 채권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릴까요? 저는 30%에서 많으면 50%까지도 채권은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잘 안 보이면 현금으로 좀 보유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해지가 안 되지 않냐. 그리고는 고금리가 해지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적어도 한 30% 정도 지금 저는 50%까지도 채권은 담으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국내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중심이고요. 그리고는 글로벌 기준에서는 TSMC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좀 비싸서 네, TSMC는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아니면은 뭐 구글이 됐든 얘들이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발주를 맡겨야 되는 것이 결국 TSMC거든요. 저는 그래서 TSMC를 좀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AI 소프트웨어 기업 그쪽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밸런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TSMC에 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다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2차 전지가 오르는 걸 보면서 엔비디아가 오르는 걸 보면서 포모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러고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스닥이 됐든 S&P 500이 됐든 아니면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차트 5년에서 10년짜리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코로나 때 크게 빠졌다가 큰 산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2년 동안 올랐던 그 큰 산을 1년 동안 큰 하락으로 우리는 경험을 했고요. 올해 초부터 또 큰 반등을 한번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10월에 하락을 했죠. 11월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오르는 요 힘과 고점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파괴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너울의 힘처럼 파도의 힘처럼 한번 세게 오르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그 다음 산은 덜 높았고요. 골도 덜 깊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반등도 힘이 빠질 거고요. 이번 하락도 약해질 겁니다. 의미심장하네요. 왜냐 그러면은 결국 변동성은 2020년도에 큰 돈을 풀었다라는 거 제로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다라는 것 때문에 큰 파도가 한번 생긴 거고요. 요 파동이 남아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러고 난 뒤에는 그래서 남은 인플레는 그래서 경기 침체 수준은
그래서 실적은 그래서 금리 인하의 속도눈으로 다시 한번 귀결될 겁니다. 그래서 횡보하고 올라갈 거야? 빠졌다 올라갈 거야? 아니면은 지금부터 천천히 올라갈 거야? 결국 논점은 올라갈 거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지겹도록 들었던 거는 제로금리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인플레이션이 이미 우리가 체감하는 모든 상품 가격에 녹아 나왔습니다. 붕어빵 가격이 한 마리에 300원 하던 게 500원 하던 게 지금 한 마리에 1,000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 기준에서 코로나 이전에 주가가 5만 원 하던 기업은 똑같은 마켓 시어와 똑같은 산업의 뭔가 그런 본인들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0만 원을 가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주가에 녹아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나스닥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건비, 우리나라의 물가도 올라갔고 원화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고금리가 끝나가는, 고금리가 종료되는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녹아나는, 말 그대로 그 인플레이션이 주가에 녹아서 주식의 가치가 영구히 상승하는 그 시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기다리시고, 그러고는 어떤 기업들이 여전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주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이버님. 이렇게 해서 설명왕 테이버의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